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장중에 이렇다 할 반등 움직임 없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S&P 500 업종이 다 하락한 가운데 그나마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술주 섹터의 하락률은 제일 적은 날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시장의 화두로 또 국채 수익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국채금리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전일 2년물, 5년물에 이어서 또 어제는 7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습니다만 수요가 약하고 또 금리는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달러까지도 강해지고 있죠. 또 장중 공개된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식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투자 심리는 오히려 또 위축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좀 또 블랙자가 붙을 만한 그런 또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2670선까지 밀려났고요. 2700선을 되찾은 지 사흘 만에 또다시 후퇴한 겁니다. 연일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이제 흔히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데 지인의 부탁이나 혹은 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거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바지 사장 역시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왔다고 하니 명의 대여 위험성에 대해서 콕콕 법률 상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그간 쉬지 않고 올랐던 탓일까요?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채 수익률 상승 등 여러 부담 이기지 못하고 시장은 쉬어갑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보인 가운데 다우지수 하락이 가장 깊습니다. 1%대 하락했고요. S&P 500은 0.74%, 나스닥은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쭉 일관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 빅7 안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세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0.27% 하락한 반면 애플은 0.16%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0.81% 초록불 지켜냈지만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빨간불 켰고요.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면 메타도 1%대 하락, 일라릴리는 반면 0.45% 상승했지만 같은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3.7%대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도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고 500개 종목 가운데 약 400여 개 이상의 종목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빠진 이유, 주로 채권 시장에서 차고 있는데요. 미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4.6%대 기록하면서 결국 4.5%선 넘어섰고 단기물인 2년물도 4.9%대 기록했습니다. 전날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한 탓에 국채 매도 현상이 나타났고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채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문가들도 오늘 시장은 금리가 모든 걸 지배했다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해 투자 시장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10% 이상 오르면서 이 불안한 시장 심리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른 탓도 있습니다만 하락세 보이기 전까지 S&P 500 지수는 이번 달에만 5%대 상승했고 나스닥은 무려 8% 이상 올랐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많이 오른 탓에 채권 수익률까지 높아지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는데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경제 활동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계속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선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시장 심리가 얼어붙은 것과는 별개로
하락장에서도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시총은 어느새 2조 8,240억 달러로 시총 2위인 애플과 그 격차를 더 줄여가고 있는데요. 애플은 물론이고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엔 따라잡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캐시우드의 아크 벤처 펀드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이죠. xAI의 지분 2%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쟁사 오픈AI 지분을 4% 매입하기도 했는데요. AI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한편 국제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에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79달러 선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PCE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 경제 지표가 우수수 나올 전망입니다.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찬물을 맞은 시장 분위기 반전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에 통큰 지원에 나섭니다.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세계 배터리 전기차 업계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는 CATL과 BYD를 비롯해 최소 7개 프로젝트가 예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 계획은 올해 초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요. 중국 업체들 너도나도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는 내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이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부터 3년 뒤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신차를 출시하겠다 자신했고요. CATL 역시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 생산할 방침이고 이 밖에도 신황다, 고션 등도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본격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위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각국은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후년 고분작의 2030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고 SK온은 2026년 시제품을 그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삼성 SDI는 국내 업체 중 기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반도체 분야의 사상 최대 규모의 빅펀드를 조성했는데 중국이 기술 굴기에 올인하면서 총성 없는 쩐의 전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중국 기업들, 미국 회사인 척 포장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미시건주 빅3 자동차 회사 주변에 아메리칸 라이다라는 기업이 돌연 등장했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국가안보상 우려라고 지목한 중국의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기술 스타트업 허사이그룹이 있었고요. 미국사 진퇴양난에 빠진 틱톡은 모 회사 바이트댄스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미국 법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국 생명공학 회사인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BGI 그룹의 한 계열사는 최근 사명에서 그룹 이니셜을 빼버리기도 했고요. 드론 제조업체 DJI는 스타트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규제를 뚫고 미국 판매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술 굴기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는 화웨이도 제재 전 미국의 자회사 퓨처웨이를 세우는 등 요리조리 탈압박에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개별 기업을 제재해봐야 소용없으니 기술을 직접 겨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악관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면 머스크에게 정책 자문을 맡기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국경 안보와 경제 등에 관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재계 인사들과 반 바이든 연대를 구성해 바이든 대통령 낙선 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을 향해 그저 극좌 정치 기계를 위한 비극적인 간판일 뿐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그간 사이가 틀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다시 밀착하는 모습인데요. 이 둘의 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히 주시해야겠습니다. 오픈AI가 큰손 고객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4대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가장 큰 기업 고객이 됐습니다. 이번 거래로 약 10만 명에 달하는 PwC 직원들은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오픈AI는 또 처음으로 자사 AI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최근 선보인 챗GPT-4o가 마치 사람과 꼭 닮은 모습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모습이고요. 유료 구독자 수는 60만 명에 달하고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무려 92%가 어떤 형태로든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선두답게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에도 좀처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락장 속에서도 올랐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호실적을 기록한 엔비디아 주가가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1,100달러를 돌파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른 데는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막대한 자금을 엔비디아의 AI 칩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고스란히 그 수혜를 받았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죠. 어제 캔터 피츠제럴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00달러에서 1,40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이 같은 영향이 어제 국내 대표 반도체주들도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어제 레이저셀이 11%대 뛰었고 에이징랜드가 7%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는 증권가 호평에 3.8% 올랐고 SK하이닉스는 0.52% 오르면서 신고가를 장중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AI 생태계 내에서 액침 냉각 시장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면서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크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그런 만큼 액침 냉각 시장이 향후 5년 안에 40조 원 규모로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LG전자도 액침 냉각 시장에서 한층 더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앞서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공냉식 액침 냉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내 통신사나 은행에 공급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국 데이터 센터에도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냉각기 용량은 총 5만 냉동톤에 달했는데 이는 쇼핑몰 스타필드 약 3.5개 규모의 공간에 냉방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액침 냉각 관련주 대부분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워트가 어제 27%대 급등했고요. GST가 6.75%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인성정보와 KN솔이 각각 5.41%, 3% 올랐고 또 LG전자는 1.1%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에 밀려났던 아이폰이 할인 행사에 다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4월 아이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급증했는데요. 이는 올해 1월부터 2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37% 감소한 것과 확연히 차이나죠. 아이폰 출하량은 지난 3월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애플의 대대적인 가격이나 전략이 먹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초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애플은 2월부터 카드 할인에 나서고 또 이달에는 2월보다 할인폭을 2배 더 늘렸죠.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애플에 대한 호평을 내놓자 국내 아이폰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어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를 탑재한 아이폰 16는 교체 수요를 자극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국내 아이폰 부품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이런 소식에 관련주들이 뛰어 올랐습니다. BH가 6.75% 올랐고 ITM 반도체도 5.21% 상승했습니다. 또 LG 이노텍과 엔디포스가 모두 3%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5월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산유국들의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현 자발적 감산 규모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 교전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기준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전거래일 대비 2.7%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지난 2거래일간 총 4% 가까이 올랐죠. 또 브렌트유도 전거래일보다 1.4% 오르면서 배럴당 84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뛰어오르자 국내 석유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극동유화가 6.09% 올랐고요. 흥국석유도 5.77%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한국 쉘석유가 1.19%, 또 GS도 1.1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또 다시 2,700선을 내줬습니다. 앞서 나스닥이 반도체주 강세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우리 시장 훈풍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컸는데요. 미증시의 상승, 반도체주의 화랑 다 소용없었고 결국에는 기승전 금리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며 크게 지수는 출렁였습니다. 코스피가 1.67% 급락해서 사흘 만에 2,700선 다시 반납했습니다. 2,677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도 1.48% 떨어져서 838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금리 불확실성에 외국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0개월여 만에 가장 크게 자금을 빼냈습니다. 1조 367억 원 대량의 순매도 기록했고 기관도 2,668억 원 팔자세를 보이며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2,669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1,681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724억 원 팔자세였고 개인만 2,529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종목 중에 KB금융이 1.3% 오른 걸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의 골이 깊었습니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흐름이 좋았는데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했던 건 장중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위기를 맞자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모두 꺾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밸류체인이 2거래일 연속 양시장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5%에 달하는 낙폭을 기록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35%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HLB가 2%대 추가 상승을 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 9개 종목은 모두 약세였는데요. 에코프로 형제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59% 마이너스권, 에코프로도 4.65% 빠지면서 10만 원 선도 이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캠도 5%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과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까지 모두 3% 넘는 낙폭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진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6원 50전 올라서 1,3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가 끝나고 매크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죠. 하반기에도 지수보다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증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다양한 업종이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면 나머지 섹터는 언더퍼폼하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올해에는 삼성전자 강세가 완화되고 있어서 아웃퍼폼하는 업종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증권은 하반기 실적 장세 이 국면에서는 소비 경기 민감주와 R&D 투자주에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밸류업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밸류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 결과가 나올 텐데요. 부실기업 퇴출 요건이 완화된다면 중소형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진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
그리고 상속세가 개정된다면 지주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밸류업 프로그램은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KB증권은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우주항공 업종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는 세트레가이, 그리고 관심 기업으로는 AP위성과 컴텍, 인텔리안테크를 제시했고요. 하반기에 수출 구조가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바뀐다면 백신과 엔터, 미디어 업종, 그리고 내수 산업의 수출 산업화가 이뤄진다면 우주항공과 원전, 식품주가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요즘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내용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위와 같은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까지 확인하시죠. 간밤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경기가 이상 과열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옅어졌죠.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4월 관광 통계가 나오고 HVM이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프리미엄 소비재전이 개최됩니다. 오늘도 다른 이벤트들보다는 기승전, 금리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소재 기업 코닝이 특수 유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이 흐름 오늘장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지금 경기가 좀 확장 국면이다라는 소식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하고 또 이 국채 입찰 결과 지금 수요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점이 또 증시에는 악재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예고된 바와 같이 네. 지금 국채 발행이 아주 본물을 이루는데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이 국채를 과연 시장 금리 상승 없이 소화할 수 있을까 좀 우려는 했는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년물, 5년물 다음에 어제는 또 7년물 해서 단기적인 일정은 끝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찍어내야 돼가지고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어제도 우리 머니쇼 하는 동안에는 설마 했는데 국내 증시요. 예, 국내 증시가 5호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요즘은 좀 개장이 두렵기도 하고 방송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과매수 국면에서 좀 이 정도 조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좀 워낙 그동안에 많이 와놓으니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어느 중기적인 어떤 또 정점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직
뭐 판단을 못하니까.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엔비디아 빼고는. 중기적인 정점이라 하면은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다. 뭐 그거는 그건데 이러나 저러나 시장에서 믿고 있는 구석 미국 대선 전에 바짝 올려야지 한 두어 달. 대선 전에 금리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되고 뭐가 되고 어쨌거나 끌어올린다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6, 7, 8, 9, 10, 11월 초까지 네. 계속 끌어올린다. 이게 이제 좀 버거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예측이 네. 쉽지 않네요. 예. 여러모로. 오늘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 최종경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최 팀장님은 또 금요일 나오시는 걸 알고 또 원래는 기다리시는 그렇죠.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하루 일정이 바뀌셨습니다. 아, 네. 오늘은 좀 목요일 날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게다가 오늘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6월의 IPO 시장이 워낙에 지금 또 많은 물량이 준비되어 많은 있기 때문에 물량이 6월에 예, 그래서 제가 또 좀 하루 빨리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국채금리 네네. 때문에 이게 금리의 부담이 되는 게 좀 가장 큰 예, 문제라고 그런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저희 화면에 나왔는데 4.616이죠 10년물이 이거 거의 최고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고점의 10년물 국채 금리면은 뭐 증시에 압박이 되는 거는 뭐 그런 뭐 오히려 전 또 되게 수순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우리 최 팀장님께서는 요즘 엔비디아 랠리 어떻게 보십니까? 뭐 리즈너블하다 아니면 좀 오버한다. 저는 그 업황 자체는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업황 자체는. 예, 근데 이제 같이 가느냐 혼자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뭐 저런 그 뭐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예.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예, 근데 그건 너무 혼자만 가는 거 아닌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또 그건 또 개별주별로 또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게 뭐 AMD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 오히려 맞습니다. 주가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같이 예.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리즈너블하다고 보는데 네. 너무 혼자 가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월요일 날 쉬면서 예. 미모리얼 데이를 쉬면서 그러니 토, 일, 월, 사흘 쉬면서 되게들 손이 근질근질했나 봐요. 장만 열려라 엔비디아 살란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이제 저가 주니어 때부터 이제 주식을 배울 때 네. 보통 미국 시장은 업황을 같이 가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 증시 스타일이 혼자 가거든요. 아, 예,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마치 이제 대한민국 그 증시처럼 예, 엔비디아 지금 혼자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제 눈에 굉장히 신기하죠. 원래 보통 섹터별로 움직이는데. 예, 원래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미국 증시고 우리 예, 한국 사람 돈이 많이 가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쏠림 현상. 예, 아까도 네.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수평적으로는 저렇게 종목 집중이었는데도 나타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또 네. 시점으로 놓고 보면 네. 이게 현재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쏠림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증시가 이게 상승기나 하락기에는 크게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이런 분위기가 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연말에 미국 대선까지는 미국 시장도 지금 고민거리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솔직히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매일매일 무슨 뭐 경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나오지만 또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를 또 못 내리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작은 뉴스라든지 작은 데이터의 쏠림 현상이나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은 오히려 좀 투자할 때 요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좀 감안하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오히려 뭐 변동성을 또 큰 걸 또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걸 좀 유념하고 투자를 하시는 계절인 것 같아요. 계절. 이런 쏠림 현상이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은 길게 늘어진다는 예, 말씀은? 길게 늘어진다는 말씀이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이 연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 타이밍이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금리가 당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뭐 크게 이게 변곡점이 없는 한 약간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는 좀 길게 늘어질 것 같은데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그 실적 추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그 기업들의 그 실적 전망, EPS 추세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반기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변동성 크게 3천 가까이 한번 트라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예. 이게 참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만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게 단기에 하락할 경우에는 또 단기에 또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실 때도 예. 가치주 얘기할 때도 어제 가치주였다가 오늘 주가가 오르면 가치주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주식이 다시 내일 주가가 내리면은 가치주로서의 또 매력이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큰 장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시장 아니 어제는 뭐 굿모닝 마켓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업종이 죄다 퍼렇게 우리 기준으로 퍼렇게 그러니 어느 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다른 데에 상승했다가 이렇게 뭐 까먹으면서 빠졌다가 아니고 다 빠지는 와중에 어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삼성전자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거의 전 섹터가 이렇게 좀 휘청했지 않습니까? 네. 요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경계 심리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어떤 악재가 지금 쏠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HBM 그 관련한 무슨 뭐 어떤 루머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보도 이거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또 팔고 있고 그동안 많이 사긴 샀습니다만 최근 들은 외국인 팔고 있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면 삼성전자부터 글쎄요, 진짜 HBM 납품 사태는 조금 이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맞고.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뭐 전혀 뭐 사실 저도 뭐 이게 파악되는 바는 없는 네. 상황이고요. 오히려 뭐 사상 첫 파업이라고 하는데 6월에 지금 뭐 예상되고 있는 예정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심리적으로 삼성전자는 파업 없는 회사라는 좀 그런 네. 뭐 오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창사 이래 뭐 처음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제가 듣기로 아마 6월 7일 날로 지금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날짜까지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파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 6월 7일 날 다 같이 연차를 내면 그게 어떻게 그 결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 저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참 이게 SK하이닉스랑 주가도 좀 대조적인 흐름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엔비디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만 지금 간단 말이죠. 네.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는 괜찮고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미반도체도 보면은 최근에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6월 둘째 주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6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부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수급에 대한 뭐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이 됐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도 예. 있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업황의 수혜도 있지만 저는 코스피 200 편입의 수혜도 지금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래픽이 나온 김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200 편입 편출이 우리나라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둘째 주에 이게 정기 변경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은 주가가 다 좋을까요? 주가가 뭐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거 고민들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편입이 예상됐던 종목은 유력 예상됐던 종목은 편입된다고 주가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약간
이게 이번에 편입될까 말까 조금 예상이 조금 힘들었던 종목이 편입되게 되면은 이제 편입이 확정되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부터 올해 6월 둘째 주 편입에 대해서는 예상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부터 예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코스피 200 그 편입의 수혜는 현재 한미반도체가 좀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좀 예상 바뀐 거였죠. 예상 밖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유력 후보로 이제 올라왔던 최근 거죠. 들어서. 예. 두산로보틱스는 연초부터 이제 유력 후보였던 거고요. 예. 그럼 여기서 편출되는 종목은 수급적으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나빠진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약간 밀린다는 표현이 좀 거래량. 맞고요. 예. 왜냐하면 또 코스피 200 안에 있으면은 그거를 맞아야 되잖아요. 또 그 저기 공매도에 대한 예.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수급이 꼭 좋아진다 나빠진다도 그 이렇게 좀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곧 6월이 돼 갑니다만 공매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좀 또 지켜보시죠. 다소 혼선이 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저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좀 상황. 지켜보고 있는 저도 뭐 중이다.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뭐 팀장님 전문 분야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이번 달에는 IPO 쪽이 조금 조용했던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하루 일찍 나오신 이유가 이제 6월 달에 그 공모주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어서 하루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월보다 지금 6월에 일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그 월별로 이제 수요 예측하고 있는 그 추세를 좀 보게 되면은 그 이게 계절성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3월, 4월, 5월이 이제 살짝 슬로우하게 갔다가 6월, 7월로 가면 이제 여름 성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점 찍어놓은 부분이 올해의 데이터고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평년의 데이터인데 5월이 적었던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평균치만큼은 했습니다. 평균은 했네요. 평균은 했습니다. 근데 올해 4월과 6월이 유독 좋은 거죠. 아하. 예. 그래서 6월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여름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하고 그다음에 가을 성수기인 10월, 11월까지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일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래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6월에 청약이 잡혀 있는 기업들이 기업 수로는 13개입니다. 코스피 1개에 코스닥 12개가 있어요. 코스피 시프트업 저기 보이네요. 시프트업이 코스피. 예, 코스피고요. 올해 3호 코스피 기업이고요. 네. 나머지 12개가 코스닥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따로 다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그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스펙의 청약도 8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일정이 신규 상장 청약 일정이 전부 21개예요. 와, 많네요. 예, 6월에 저기 영업 일수가 20일이 안 되거든요. 19일 정도, 18일 정도 되는데 예, 그 청약 일정이 21개가 된다는 거는 IPO 시장 뭐 완전히 지금 뭐 풍년이 든 거죠. 풍년인데 네. 하루에 아예 한 2~3번 가는 날도 있겠네요. 네, 2~3개도 물론이고요. 네. 청약 일정을 기준으로 6월 11일 날짜 같은 경우는 6개가 걸려 있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청약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이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날은 6개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네. 나눠 담을지. 네, 맞습니다. 한쪽에 집중해서 집중을 들어갈지. 할지.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가면 우산이라도 챙겨주고 했는데 골프공도 받고 스테이크도 먹고 언제 적이에요, 그게? 한 10년 전 얘기네. 네. 요즘에는 이제 식사 정도 하고 옵니다. 식사 정도? 예, 회사 저기 얘기 들으면서요. 예. 근데 요즘 좀 심사가 좀 깐깐해졌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실제로 심사가 많이 깐깐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증거라고 할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오늘 청구서를 넣었을 때 이 기업이 상장해도 됩니다라고 심사 결과가 나오는 그 네.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예, 평균적으로 93일 나옵니다. 3개월 지난 5년 정도. 동안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네. 그러니까 93일이면은 이게 이제 휴일 포함한 거니까 딱 3달 정도 세 걸리는 달.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일은 60일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 93일 걸리던 이 심사 기간이 2023년, 24년만 평균을 내봤더니 133일로 증가했습니다. 한 달 더 걸리네요. 거의 한 달 반이 더 늘어난 예, 거죠. 예. 지금 그러네요. 현재는 4달 반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심사가 깐깐해졌다고 해석하는 게 맞죠. 옛날에는 3달 걸리던 도장 받는 기간이 지금 이제 4달 반까지 늘어난 거니까 많이 깐깐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길어진 시간 동안에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뭘 더 집중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 심사가 길어진 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저는 사실 특례 상장의 급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실제로 특례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흥미로운 얘기라서 그래프를 좀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특례 상장하고 일반 상장, 그러니까 일반 상장은 이제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특례 상장은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현재 실적은 안 나오지만 상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가 우리나라 특례 상장 비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에요. 특례 상장입니까? 특혜 상장입니까? 특례 상장이 특례. 맞습니다. 특례. 예, 특혜는 좀 너무 또 심한 단어네요. 저거 뉘앙스 차이가 크죠? 예, 그렇죠. 뉘앙스 차이가 크네요. 예. 예. 특례. 그 작년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거의 50% 정도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이 일반, 반이 특례 상장이었던 거죠. 네. 근데 올해 보시면은 지금 66%로 급증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제가 6월 달에 청약하는 기업 코스닥 1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중에 10개가 특례고요. 2개가 일반입니다. 예, 그렇게 특례 상장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 많아지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작년까지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동종업계 PER 계산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상장하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3달 안 걸려요, 심사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뭐 적자 뭐 200억, 300억 기록했는데 기술평가서로 상장하는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 그 기술성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그 기술 특례 읽는 데만 해도 굉장히 어렵죠. 네. 예, 사실 바이오 기업들 기술 특례에서 읽게 되면은 무슨 소리인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특례 상장했던 종목들의 성적표라 할까요? 네. 주가 추이를 뭐 계략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평탄은 한다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뭐 계속 흘러내린다 뭐 이렇게 크게 나눠 본다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만 예. 미리 그거에 대한 답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주가가 더 좋거나 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다만 변동성이 더 큽니다. 변동성은 더 상장이 크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동성 자체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좀 더 크고요. 예, 일반 상장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적은데 그 주가가 뭐 누가 더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그거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한때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새내기주 중에 현대 예. HD 현대 솔루션 네네. 마린 솔루션 저 상장 이후에 한동안 좀 시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쁘지 화면에 않다. 나오네요. 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해 신규 상장 물량에서는 의미가 있는 물량이에요. 뭐냐면 저 공모가 83,400원 적혀 있잖아요. 예.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올해 상장한 20에서 30여 개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네. 공모 희망가 밴드의 상단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오.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상단을 위로 다 이렇게 넘어섰죠. 예, 예, 다 예. 넘어서서 들어왔어요. 예, 따라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저게 이제 상장할 때 3조, 4조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게 첫날 2배 올라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전 적절한 공모가의 힘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저기 이번 6월에 진행하는 시프트홈 얘기로 아,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일하게 이제 코스피 상장하는 맞습니다. 종목. 6월에 이제 예. 코스피 일정이고요. 시가총액은 공모 희망가 기준으로 2.7조에서 3.5조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게? 게임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게임 개발? 예,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20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16년에 데스티니 차일드, 그다음에 2022년에 승리의 여신 니케, 그다음에 최근 2024년 4월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신작 게임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 IPO 시장에서도 게임 회사의 상장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보통 게임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스닥 쪽도 많고 사실 코스피도 있습니다. NC 지난번 코스피 상장 멤버였던 게임주가 크래프톤이었어요. 네, 예, 예.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또 게임주가 그러네요. 되는 거겠죠. 십톱이 작년 실적만 봐도 매출액 1,686억에 영업이익 1,11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요. 게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4월에 공개된 그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브레이드의 그 글로벌 흥행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올해는 3번째죠 코스피 상장. 그래서 이 시프트업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 좋은 분위기를 또 IPO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액이 지금 보면 공모 희망가가 47,000원에서 6만 원. 예, 47,000원에서 6만 원. 그다음 공모가액은 3,400억에서 4,300
50억인데요. 이게 이제 HD 현대마니 솔루션 같은 경우는 6천억에서 7천억대였기 때문에 공모가액은 좀 작습니다. 네네. 예, 근데 시가총액은 HD 현대마니 솔루션의 상단이 3.7조 원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모처럼 이렇게 코스피 쪽으로 게임 관련 이제 IPO가 나오는데 그냥 더불어서 최근에 게임주 전반적인 어떤 주가 동향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으로 최근뿐이 아니라 사실 지난 2, 3년 동안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프트업의 상장을 또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예, 왜냐하면 시프트업이 상장하면서 네. 일단 그 밀려있는 이 게임 개발사들의 IPO도 좀 부활을 하고 그를 또 계기로 기존에 상장돼 있는 그 기업들의 이런 또 반등세를 또 좀 노리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프트업의 상장을 전 또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프트업을 서브컬처의 승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사들하고 조금 호흡이 달라요. 예, 기존의 게임사들은 이렇게 좀 대작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다음에 막 공중파 CF2 막 보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시프트업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나왔다는 것 사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저 처음 네, 들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팀장님 게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은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콘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스텔라 블레이드가 뭐지? 근데 벌써 이게 전 세계 8개국에 지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그래요? 있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이 하나 나오면은 이 게임에 대한 수요처가 거의 전 국민이었던 네네. 거죠, 모바일 게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중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이 서브컬처의 문화들은 그렇게 전 국민한테 CF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정말 이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이렇게 글로벌 흥행작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도 약간 이렇게 좀 호흡이 바뀌어 나가는 좀 변곡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보니까 그 올해 그 이번 6월 달에 일정 잡힌 그 기업 중에 보니까 최근에 그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이거 문 열면서 좀 우주개발 산업 쪽에도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관련된 IPO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노스페이스라는 이노스페이스. 기업이 이번 6월에 또 청약을 진행하고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의미가 있는 기업입니다. 6월에 진행하는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큽니다. 아, 공모임학가 그래요? 기준으로 3,400억에서 4,062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우주 산업에서 이게 이게 제작, 발사, 그다음에 운용,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위성을 제작하거나 발사하는 업스트림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노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거의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 IPO 시장의 관점에서는 저는 또 이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몇 년 전에 제노코부터 작년에 컨택, 올해 이노스페이스까지 이렇게 하나씩 명맥을 유지하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2년에서 3년 내에는 빵 하고 4-5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제 또 그 화랑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 로봇 산업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로봇 산업의 다음 턴은 우주항공 산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노스페이스가 발사체 쪽이라는데 그러면 발사체라면 딴 거 있습니까? 이거 로켓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로켓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네. 그걸 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제 매출이나 이익도 꾸준히 낮은 회사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은 앞으로 이제 좀 우주 산업이 커지면서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역시 이노스페이스 역시도 이제 기술성 특례로 이번에 이제 코스닥을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특례로. 예. 로봇 기업은요. 사실 로봇 쪽은 또 좀 좋게 보시잖아요. 예, 제가 네. 사실 올해 가장 좋게 보는 분야가 로봇 기업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가 상장하고 두산이 상장하고 하다가 이제 올해 4-5개 기업들이 쭉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상반기만 해도 엔젤 로보티스라든지 KNR 시스템이 이미 상장을 했는데 네. 요번에 6월에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하이젠 RNM이라는 이 액추에이터와 서버모터를 하는 회사입니다. 서버모터나 액추에이터 하면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는데 서버모터는 로봇의
관절을 구동하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작년 말이죠. 정부에서 대한민국 그 6대, 7대 로봇 핵심 그 기술을 선정할 때 뭐 감속기를 포함해서 요 서버 모터도 이 로봇의 핵심 기술로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서버 모터를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업의 선봉장이 바로 요 하이젠입니다. 하이젠 RNM. 하이젠 RNM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상장하는 것도 로봇 산업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또 하이젠이 끝이 아닌 게 PNS 미케닉스, 시스콘 로보틱스, 시메스 클로봇으로 지금 IPO 시장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노스페이스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뭐 제노코, 컨텍, 이노스페이스 오다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우주항공 산업의 기업들이 마치 올해 로봇 산업에서 기업이 확 늘어났던 네네. 것처럼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가는구나라고 보시는 거고요. IPO 시장에서 물량이 이렇게 급증했다. 얘네들 다 상장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또 하나의 또 섹터나 또 이런 또 테마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방금 자막에 2032년 가면 1천조 시장이 열린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33포인트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지금 주가가 좀 속절없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조금 호가로 봤을 때는 반등보다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노조 파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좀 투자 심리가 조금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0.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2천 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3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6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2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지금 보셨고 이제 기아 좀 볼게요.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2만 1,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셀트리온은 0.6% 상승이 예상되네요. 호가 18만 원. KB금융 2.4%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급등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금융주 쪽에서도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1%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5,100원.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8만 9,400원이고 알테오젠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100원. HLB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5,200원. 엔캠 호가 지금 3.6% 낙폭이 좀 커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 1.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만 3,050원, 리노공업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만 1,1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1.4% 하락 예상되고 호가 16만 원, 클래시스도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뭐 금융주, 보험주를 제외하고는 화장품주 를 제외하고는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방 압력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참 이게 미국 쪽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금융주가 좀 움직일 조짐을 보이네요. 금융주가? 네, 보험주도 그렇고. 네, 그래요. 오늘도 목요일이다 보니까 뭐 하도 이제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에 막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거 어제 그렇게 선물해서 막 팔아제낀 거 오늘은 또 어떡할란지. 어제 개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 팔았잖아요. 엄청 팔았죠. 예.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선물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는지 오늘 또 목요일이라서 한번 장 열고 한번 보시죠. 뭐 버섯 속 같은 거 한번 뒤집어 보겠는데 와. 뭔 생각을 하는지. 예. 예. 팀장님. 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5월달에 왜 그 코스피 200 편입되는데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상장되자마자 이른 시일 내에 코스피 200 들어간 케이스 아닙니까? 네. 예. 지금 그 이번에 5월달에 그 편출 종목 편입하고 편출 쪽에서 특히 뭐 주목할 만한 어떤 주가 흐름이나 무슨 추세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번 6월에 들어 발표는 이제 이번 주에 된 거고요. 공식 네, 발표는 6월 네. 둘째 주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예. 6종목이 편출되고 6종목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픽 나오는 것처럼 이제 6개가 들어오게 됐는데 주목할 예. 만한 주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10월에 상장했으니까요. 예. 뭐 거의 뭐 1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뭐 안 움직였다고 봐요. 네, 거의 안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의 코스피 200 편입은 연초부터 좀 예상이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네. 아직 그 재무상으로 숫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네. 강조드리는 게 이 코스피 200은 숫자 순의 200개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200개 국가대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K로봇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두산 로보틱스가 그 정성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그런 좀 정성평가에 대한 가치도 좀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코스모 신소재의 또 편입도 네. 또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150의 편입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재 쪽에서 작년에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가 편입이 예,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정보기술 쪽에서 작년에 상장한 기가비스가 네. 또 편입이 되면서 여긴 좀 많이 바뀌었어요. 6개, 5개, 거의 10개 넘는 기업들이 요번에 이제 그 6월에 이제 선수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재룡전기, 뭐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뭐 반도체 쪽이랑 전력 전선 쪽에서 핫했던 종목들이고. 정확합니다. 이게 그 국가대표라는 그 의미가 예. 업종의 트렌드를 반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죠. 시장에서 바이오업이 굉장히 좋을 때는 또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안에 바이오들의 의자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러다가 언급하신 것처럼 차세대 반도체나 전력 기술 관련된 트렌드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의 의자가 훨씬 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그 지수가 바뀔 때 이 지수의 편입 편출 종목 생길 때 어떤 기업이 들어갔냐, 어떤 기업이 빠졌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종이 늘어났냐, 어떤 업종이 줄어들었냐가 또 이 지수 또 편입 편출 보는 또 핵심이라고 또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실리콘2 VT는 화장품 쪽이고. 네네. 화장품 쪽도 아까 네. 오늘 저기 개장 얘기하시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 싶은 맞아요. 화장품 쪽은 부분이 호가 움직임은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 증시가 굉장히 이게 좀 또 예상 가능하게 또 정직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금융이나 보험 쪽은 사실 밸류업하고 또 연관이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 쪽은 이제 그 한일중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화장품 소비 심리가 더 좋아질 거다, 수출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계속 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게 화장품 쪽은 그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쪽 네. 제품들 있잖아요. 그 위주로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올리브영이 워낙 이제 그 대한민국 내방 관광객들의 첫 필수 번째 코스, 맞아요. 필수 코스가 올리브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마켓 파워가 굉장히 세진 거는 맞죠. 예. 그러게요. 옛날에는 그 보따리 상인들이 사는 제품들 그쪽으로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이공이죠, 언급하신 것처럼 따이공? 전에는 그 화장품 애널리스트들이 면세점 가서 이게 네. 그 시장 조사하는 게 약간 일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올리브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IPO 쪽에 이쪽 IPO 쪽에 또 특히나 그 특례 상장 중에 이 부분 바이오, 바이오, 예. 뭐 헬스케어, 헬스케어 요런 쪽
이쪽이 조금 뭐 최근에 좀 난항을 겪는다는 얘기는 들리던데요. 네, 이거는 제가 원인과 예상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인과? 일단 6월에 걸려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꽤 됩니다. 꽤 돼요? 예. 네. 당장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그 초소형 레이저 의료기기 하는 아메디테, 그다음에 세포 배양 배제하는 엑셀 세라피틱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고 있는 ENCL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12개 중에 4개니까 적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쭉 불러드린 것 중에 희한하게도 그게 없어요. 뭐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긴 한데. 그러면 뭐 하는 회사? 지금 무슨 뭐 기기라든지 의료 기기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그런 아니면 기업이 많은 위탁 거죠. 개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난 2, 3년 동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려운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예. 아픈 사람도 병원에 못 가는데 예.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임상 진도가 못 나간 겁니다. 요 그러네요.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더 네네.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3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0선까지 주저앉은 상황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보니까 다우지수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400포인트 넘게 밀리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다라는 소식이 증시에는 좀 찬물을 끼얹는 양상이었습니다. 국채 입찰 수요 부진 소식에 또 장기물 중심으로 이 국채 수익률 자체가 급등했다라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66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38% 떨어집니다. 83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0.8% 떨어집니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고, 6월 7일 연차를 사용해서 이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악재로 좀 인식이 되죠.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삼성전자 물량 나옵니다. 74,700원. SK하이닉스도 1.3% 떨어집니다. 지금 간밤에 보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랐는데 참 삼성 SK하이닉스 오늘 떨어지네요. 1.28% 하락하면서 199,9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38% 올라갑니다. 262,000원. 최근에 다른 섹터들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할 때 오히려 현대차, 자동차 섹터는 좀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좀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도 예외 없이 그 흐름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떨어집니다. 723,000원이고요. 기아는 또 오히려 0.2% 하락합니다. 같은 자동차 그룹주 내에서도 좀 희비는 엇갈리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올라가네요. 0.3% 상승 61,700원이고, 셀트리온이 약보합으로 178,800원. 오늘 금융주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또 보험주, 뭐 금융주들 오늘 증시 쪽에서는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이 2.5%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순위 한 계단 앞섰습니다. 지금 81,100원. 포스코홀딩스가 내려갔네요. 0.2% 하락 373,000원이고요. 지금 뭐 하단에 나옵니다만 27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 관련 예고성 공시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이런 공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8% 올라갑니다. 호가라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최근에 이거를 또 주가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188,100원.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 보여주네요. 0.3% 상승하면서 96,600원이고, 알테오젠 강보합권으로 182,200원, HLB는 떨어집니다. 66,100원. 보합으로 낙폭 줄여내면서 지금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됐네요. 엔캠 1% 떨어집니다. 288,000원이고, HPSP가 0.5% 떨어집니다. 43,450원. 리노공업 1.8% 하락하네요. 267,500원. 셀트리온작 올라갑니다. 99,000원, 0.6%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6% 하락하면서 169,900원이고, 클래시스가 0.5% 떨어집니다. 4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니까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266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좀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HP 테크놀로지가 6% 강세입니다. 3,365원이고요. YC캠도 3.98% 상승 보여줍니다. 27,400원. SKC는 주가가 또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단기간에. 그에 따라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4% 약세 13만 5,300원. 이 가운데 피롭틱스가 지금 2% 강세입니다. 26,500원이고 삼성전기는 떨어집니다. 캠트로닉스가 올라갑니다. 4.6% 상승하면서 31,550원이고요. JNTC도 올라갑니다. 2.7% 상승 19,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FNS테크도 올라갑니다. 1.8% 상승하면서 12,280원. 그 밖에 기가비스, HB솔루션은 1%대 하락이네요.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고.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웹툰 관련주들이 올라가네요.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가 5% 강세 4,640원이고요. 미스터 블루도 지금 4.5% 상승합니다. 2,750원.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와이랩이 탄력이 좋네요. 10% 급등합니다. 13,640원. 탑코 미디어도 1.5% 상승하고요. DLC 미디어도 5% 상승합니다. 29,650원이고요. MBT도 7% 강세입니다. 6,1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보시게 되면 5% 상승이고 대원 미디어가 0.6% 올라가고 그 밖에 핑거 스토리 그리고 수성 웹툰 이제 동전주고 핑거 스토리가 3% 강세입니다. 3,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 흐름 좋고 글쎄요, 보험주 좀 볼까요? 보험주 내에서는 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코리안리, 롯데손해보험, 손해보험 쪽 상승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생명보험 쪽으로는 이제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이것도 그냥 강보합 정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개인이 464억 원 순매수, 외국인 10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589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3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억 원, 2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시장에서도 파네요. 1,550계약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많이 올라가네요. 이건 80전 상승한 1,371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네, 지금 계장가 찍고 네. 상승폭을 더 키우네요. 지금 9원 50전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다시 또 1,370원대라. 그리고 우리 국채 선물도 한 10년물짜리가 44틱 정도면은 많이 밀리는 편이니까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은 지금 별로 힘을 안 실어주네요. 증시에다가. 네. 그래요. 아까 그거 신약 개발 쪽이 약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임상 자체가 임상 자체가 원활하게- 좀 힘들었던 팬데믹 기간이었다. 그 말씀이네.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은 예. 그 연구 개발로 투자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으로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임상의 진도로 예, 기업 가치가 예, 결정이 예. 됩니다. 근데 그 임상을 진도가 안 나가고 병원에 막혀 있으니 이 기업 가치가 이제 적정 수준을 인정받아야지 IPO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해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 개발도 하게 되는데 지난 2, 3년 동안 많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코로나가 언제적 코로나인데 지금 일상을 회복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무슨 얘기냐 하는데 이게 신약 개발이란 게 무슨 고등학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이게 임상 다시 한다고 바로 결과값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회복된 이후에 임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현재 그 결과값들이 다시 솔솔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이걸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바이오주들 특히 신약 개발주들의 반등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당장 오늘부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반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이오주들도 임상이 회복하면서 주가가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또 핫한 뉴스가
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기업 있잖아요. 네. 더본코리아 이번에 뭐 상장 절차 돌입한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사실 2018년에 좀 한 차례 좀 고배를 마셨었잖아요. 그게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2018년부터 이제 그 이렇게 IPO를 관심을 내보였던 건 맞고요. 2020년도에 진행을 하시다가 예. 그때 이제 자진 철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는 이제 주관사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시장에서의 네임밸류도 있고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도 그다음에 회사의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숫자는 안 들고 왔지만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더본코리아는 그 지분 분산이 그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소 지분 분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그거를 어떻게 맞출지가 그러니까 지분 분산을 맞추는 방법은 공모를 왕창 한다든지 아니면 상장 전에 프리 IPO로 지분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그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보면 삼양식품 있잖아요. 네. K푸드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네. 혹시 이런 외식 쪽이라든지 푸드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또 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여쭤봤거든요. 물론 뭐 정확한 말씀인데요. 이 백종원 대표님의 더본코리아는 뭐 다른 거 없이 크게 인기를 끄실 거예요. 오시게 되면 워낙에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렇게 대표님이 TV에 계속 나오는 그런 비상장사는 없거든요. 저도 요거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더본코리아가 어떻게 얼마의 가격에 IPO가 진행이 되고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네네. 특별히 뭐 지금까지 뭐랄까요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뭐 이렇게 더본코리아가 성장해 오고 백종원 대표가 많은 매체에서도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무슨 뭐 민폐를 끼치거나 무슨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지분이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다 들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이제 분산시키는 게 문제. 지분 분산 요건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숙제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올해 지금 일정 잡힌 IPO 중에서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6월도 그렇지만 향후에 남아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6월 이후에도 6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오늘 방송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일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관리?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일정에 어떤 기업에 어떻게 분산해서 들어갈지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갈지가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IPO 시장에서 너무 첫날 수익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O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IPO 시장의 매력은 그 좋은 물건을 다 같이 그 공모해서 싸게 사는 게 매력입니다. 물건을 싸게 샀다는 얘기는 뭐 싸게 샀으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또 성장에 또 그런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좋은 그래프가 하나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첫날 주가 추이만 제가 모아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뭐 첫날 뭐 200% 오르는 회사도 있고 300% 오르는 회사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은근히 보시면은 우하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어느 정도 수익률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저 마지막에 좀 우뚝 서 있는 그래프 자체는 노브랜드가 상장한 모양이고요. 네. 그 전까지는 첫날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많이 안정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공모주 투자자들이 공모 참여하셔서 너무 첫날 승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이제 좀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상장한 스펙이 미래세피전 스펙 4호가 있었네요. 네네, 어제 스펙 제가 그거까지는 업데이트를 안 했고요. 저 그래프에 조기 그래프의 마지막은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네. 아니 왜 여쭤보냐 오늘 지금 보니까 급등해서 네. 올해 이번 6월 달에도 스펙 상장 예고된 거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6월에 총약만 거의 8개가 있으니까요. 8개. 올해 글쎄요 벌써 20 몇 번째 나가고 있는데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한 해 한 40개 정도의 스펙이 상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재미난 거는
이 스펙의 원조가 미국 시장이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40개 상장을 안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후발주자인데 네. 이제 미국 스펙 시장보다 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가 또 굉장히 또 재미난 포인트죠. 저는 좀 전에 우리 최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공모주 IPO 이제 첫날 승부를 네. 보려고 하는 그거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는 뭐 굉장히 공감하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머니쇼에 이제 계속 나오시면서 IPO 쪽을 많이 짚어주시잖아요. 네. 팀장님 캠페인을 한번 하시죠. 무슨 캠페인이야? 그러니 무슨 뭐 첫날 뭐 따블이냐 따따블이냐 이런 게임하고 첫날 던지냐 마냐 이런 승부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 이렇게 진짜 좋은 기업 발굴하고 네. 그 좋은 기업들에서 뭡니까 이거 IPO 통해서 먹튀하려고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고 네. 투자자들도 길게 볼 수 있고 계속 가면서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고 뭐 첫날 따블 따따블로 승부 다 보려고 네. 그러고 그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 하고 있는 캠페인이 그겁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그냥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글쎄요. 캠페인을 저 하고 진짜 언론에서 뭐 오늘 따따블 뭐가 이런 따블을 거야? 쳤네, 따따블을 쳤네. 일단 예. 첫 번째 문제가 따블과 따따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거 뭐 그렇죠. 고스톱판에서 하는 얘기인데. 예, 이게 외래어 표기법에 이게 맞지 네, 않아요, 맞지 사실.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고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나 이렇게 인터뷰에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으니 좀 자제하자라고 좀 말초적이고 계속 자극적이죠. 예, 캠페인을 예.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물건의 가격이 하루 만에 4배가 되는 시장은 잘못된 시장입니다. 맞아요. 예, 이건 잘못된 시장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뭐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계속 해주세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홍조세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과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54% 약세 2662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만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0.14% 플러스권으로 839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상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도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72억 원 팔자세, 기관이 1,32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만 홀로 1,576억 원 사자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조금씩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71억 원 순매수, 여기에 개인도 3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만 6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출판과 화장품, 소프트웨어 업종 강합니다. 반면에 비철금속과 건강관리 기술, 그리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마이너스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확인하시죠. 웹툰주가 오늘장에서 올라갑니다. 6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네이버 웹툰이 최근 라인 야후와의 관련된 지분구조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장 추진이 순환 중이라는 소식에 웹툰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15.13% 급등하면서 5,06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NBT가 7.56% 올라갑니다. 6,120원. Y랩이 5.25% 플러스권으로 13,0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DNC 미디어가 5.3% 강세, 미스터블루도 3.8% 올라가면서 2,7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국 소재 기업인 코닉이 한국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주에서는 HB테크놀로지가 3.63% 올라가면서 3,285원 선에 전개되고 있고요. 캠트로닉스가 2%대, 그리고 YCKM도 1.7% 상승 중입니다. FNS테크가 2.24% 플러스권입니다. 12,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옵틱스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또 저출산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 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 어젠다가 저출산이 될 것이란 소식도 나와 있죠. 더불어서 헝성그룹이 대주주의 아들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국내 자회사 설립과 신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관련주를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된 영향도 있습니다. 헝성그룹 같은 경우에 상한가 경신을 했고요. 그 밖에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에서는 모나리자가 5.8% 강세로 4,195원, 아가방 컴퍼니가 6.28% 상승합니다. 5,750원 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가 3.59%, 제로투세븐이 2.4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 화장품 제조업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은행주가 나와 있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좀 시세를 체크해 보죠. 일단 관련주에서는 LG 생활건강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3.4% 플러스권입니다. 19만 2,600원 선 지나갑니다. 클리오가 3%, 삐아 역시도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VT도 2.58% 시세 형성하면서 3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하고 코스닥만 반등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등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윤효은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현재 화장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약세장에서도 화장품주 강세가 돋보였고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4월부터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린 섹터인데요. 특히 그때 추천드렸던 실리콘투라든지 VT가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를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연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또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다시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한령 수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K뷰티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기가 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수혜 기대감으로 이번 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중에서도 중소형 화장품주에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 오늘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펌텍코리아인데요. 펌텍코리아는 프리몰드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리브영과 같은 대형 유통망을 통한 판매가 좀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고요.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스틱이라든지 콤팩트, 펌프, 용기 부문에서 성과와 신규 고객사 확보로 매출 증대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 수출 확대라든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 수주 증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나 1분기 실적에서 연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펌텍코리아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31,000원 아래, 목표가는 35,000원 구간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색조 전문 ODM 업체로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노레알 등 국내 고객사의 색조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600억 원을 돌파했고 1분기에는 매출이 처음으로 700억 원을 도달하였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고객사의 히트 제품 출시와 함께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소주 잔고를 빠르게 매출화할 예정에 따라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나 북미라든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장기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매수가는 89,000원 구간, 목표가는 10만 원 돌파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 약세 여파 때문인지 오늘장 우리 시장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최근 국내 증시는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등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은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나홀로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또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최근 재차 신고가를 경신한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 거래일 상승이 나왔으나 전일 장중 파업 선언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며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증시가 장기물 중심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오늘 밤 GDP와 내일 밤 PCE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어제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할인권을 이용하면 여행지에서 저렴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가성비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숙박 셀페스타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숙박셀 페스타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이제 종종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지역 특별 기획전 그리고 본편 나눠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지역 특별 기획전과 본편을 나눠서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먼저 지자체와 함께 할인 금액을 높인 지역 특별 기획전은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12개 비수도권 광역지와 함께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권을 지원합니다. 본편은 다음 달인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급하고 7만 원 이상이라면 3만 원 할인권을 지급합니다. 네. 자, 이제 6월에 여행 계획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할인권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숙박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권 발급은 야놀자, 여기대, 카카오톡, 11번가 등 다양한 온라인 여행사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각 플랫폼들마다 여행객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숙박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 가능하고 이 쿠폰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 상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할인권 사용이 어려운 숙박업소도 있나요?
네, 할인권 사용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국내 숙박업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록 숙박시설에선 당연히 사용이 안 되고 대실만 하는 경우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역특별기획정 쿠폰을 사용한 경우 본편 쿠폰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캠핑 즐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캠핑시설 및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할인권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또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도 알려주시죠. 네, 숙박 할인권 발급은 1인 1매로 제한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 앱을 통하지 않고 중고거래 등으로 구매한 숙박 할인권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 개의 플랫폼에서 한 개 지역만 선택이 가능하고 사용 후 유효기간 내 취소하면 해당 플랫폼에선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 변경은 불가합니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유효기간 이후 소멸되며 미성년자는 숙박 할인권 발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04년 출생자까지만 프로모션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두고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지 사장들 때문에 또 각종 피해자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권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를 해서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바지 사장 역시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와 명의 대여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요즘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명의 빌려주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요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데 이제 이게 바지 사장, 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주는 거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뭐 일명 바지 사장이라고 네, 하는 네.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는 예.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에서 금지해놓은 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를 해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의 회피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줄 경우에는 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노리는 바가 크다면은 1년 살고 오는 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볼만 하겠는데요. 뭘요? 제가 보기에는 명의대요? 약하단 말입니다. 탈세를 위한 명의. 네, 좀 약하네요. 아니 이게 뭐 무직자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자신도 모르게 그 바지 사장이 돼서 뭔가 이런 불법적인 거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건 뭐예요? 예, 뭐 명의 대여라는 게 사실상 제3자라고 하지만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뭐 네. 가족이라든지 뭐 아시는 분들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예, 거죠. 예. 결국에는 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것들을 좀 빌려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친한 네. 형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친한 형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을 뭐 명의를 좀 빌려줘서 내가 사업을 좀 하게 되면 추후에 이 업력이 쌓이고 매출이 일어나면서 사업장 명의로 대출도 가능하니까 추후에 너가 필요한 경우에 대출도 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명의 대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친한 형의 부탁이고 자기도 훗날 사업장으로 뭐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의 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한 형이 문제였죠. 이 형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모두 A 씨, 그 동생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 A 씨 명의로 그 사업체를 차리고 해당 사업체의 계좌에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이 모두 들어가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진 것인데 네. 국세청에서 이것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도박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명의만 빌려줬던 A 씨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 그 청년 어떻게 됐습니까? 명의 빌려준 청년. 형사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나왔고요. 네. 지금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툼 중에 있습니다. 다툼 중에 네. 있다.
지금 이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바지 사장 되는 사연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 사기나 불법에 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게 또 큰 돈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이라서 뭐 선배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네. 이와 수반된 법적 책임도 함께 감수하겠다는 의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도 실제 사례인데 네. 이건 이제 친형제 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 형이 문제는 형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항상 문제는 형이에요. 네, 형이 이제 사업체를 계속 운영을 하다가 거듭된 실패를 인해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든데 네. 재기를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에게 부탁해서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꾸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사업이 잘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업이 좀 힘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형이 잠수를 타면서 잠적을 하게 되면서 각종 뭐 그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 건 동생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여러 미수금 채권들이 있었는데 네. 해당 채권자들이 그 회사의 명의자인 동생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하면서 동생의 계좌에 압류까지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처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 회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을 맡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명의 대여자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회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명의를 대여해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인 줄 알고 어떤 거래 관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동생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자면 만약에 형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동생에게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의 논리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면 이 동생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 채권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을 때 예. 결국에 이 채권자가 형과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고 교섭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는 입증해내야 것입니다. 된다. 예를 들면 이 채권자가 변제 독촉을 동생에게 했는지 형에게 했는지 또 계약서를 동생과 작성했는지 형과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객관적으로 이 채권자가 형과 어떤 교섭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해당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그 동생인 명의자에게 굉장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세금입니다. 세금. 네, 그 사업체에 이제 체납세액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명의자가 과점주주라고 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명의자 개인한테도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세금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이 명의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유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생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행위했느냐에 따라서 과세를 매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한 회사가 아니고 명의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명의 대여자였음을 입증해낸다면 이 체납세액에서도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입증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이것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 대여를 단순하게 자신의 명의만 대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것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의무들을 자신들이 져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당장 드는 걱정이 아까 그 얘기. 그러니 우리 바지 사장 그 청년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이고 저쪽 입장에서는 미수금인데 돈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받을 돈 내놔라 했는데 계약은 형이 했지만 이 그 대표 같은 명의가 딴 거 있겠습니까? 계약서상으로는 그 바지 사장 명의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네. 형하고 계약은 했지만 네, 이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법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이제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형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동생에게까지 묻지 말라는 것이고 만약에 형인지 그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걸 입증해야 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거 당신 알고 있었잖아. 네, 그걸 입증해내야지만 면책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명의를 빌려줄 때 그 형하고 동생과 어떤 계약서를 써서 공증받으면 안 돼요?
뭐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해온다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네, 결국에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나 어떻게- 이런 거에는 전혀 공증받는 내용이 나는 그냥 바지 사장이요 하는 그걸 갖다 공증받자고. 그렇죠. 명의만 빌려주는 거다. 그렇지만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올 초에 실제로 그 명의 빌려주는 바지 사장이 과세 의무도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비주식회사의 대표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네. A씨가 낸 소송이었는데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종소세 부과처분 2건을 받게 되자 자신이 그 명의 대여자였지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과세관청에서는 알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이 사람이 대표자라는 것이 오히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 사람에게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당연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툴 때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지만 무효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더 이상 뭐 그런 뭐 법적으로 다퉈볼 방법은 없나요, 저기 바지 사장 입장에서? 다퉈볼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뭐냐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지 취소도 아니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인데요. 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처분 행위가 무효로 보지만 네. 그렇지 않고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뭐 세금 부과 처분, 명의 대여자에게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는 있는데 무효와 취소를 다투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처분을 다툴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다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하자가 중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기간이 도가하면 취소를 다툴 수 없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좀 개정되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개설이 되어서 고충 민원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내가 이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해당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고충 민원 제도를 내가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요, 저기 이거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왜 국가기술 자격증, 네.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것만 이거 저 대여하고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또 뭐랄까 저 사례를 받는다 해야 되나 뭐 좌우지간 챙기잖아요. 네. 예. 이거 이제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우리 자주 보는데 이게 거의 관행처럼 되던데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는 것 같아. 네, 당연히 괜찮지 않고요. 괜찮지 않다. 네,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건설기술 경력증 같은 것들을 대여해서 네. 대가를 받고 받아와서 이 건설업으로 등록한 다음에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는 경우 네. 이건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굉장히 좀 중하게 다루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건설업계의 어떤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리가 전세 사기를 겪으면서 예. 이 중개업자들의 무자격 중개 행위 등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이 중개 보조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개사 자격증은 없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는 중개사들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받아와서 대가를 치르고 예.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전세 사기 케이스에서도 이러한 무자격 중개 행위가 굉장히 문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 적발될 경우에 자격증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이게 좀 무분별하게 좀 행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다고 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만 분명 그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부동산 중개사를 살면서 만날 일들이 네. 우리가 누구나 있을 텐데 글쎄요. 해당 그 중개인이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관행처럼 이제 습관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뭐 의사 자격증 같은 거 누구한테 빌려준다. 의학 기술도 없는 사람한테. 네. 그거는 위험한. 솔직히 약국도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불법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담당했던 사건들 케이스가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무자격자 중개인 네, 네. 같은 경우에 행정 처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다툰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실운영자 따로 있고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게 뭐 사실 좋지는 않은데 이게 지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이 이제 명의만 빌려달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안 빌려주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죠. 뭐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해 보시면 사업자 명의 대여는 불법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되는 이 불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 결국에는 내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다는 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적 책임을 모두 감수한다는 의미로도 글쎄, 예, 해석해야 되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가 연대보증을 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누군가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달라는 말도 이것과 비슷한 무게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채권 채무 관계 또는 세무 관계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명의 대여를 했다가 자신마저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 대여는 부탁하지도 말고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도 말아야 될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그 뭡니까 보증선언하고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부탁하는 쪽이 참 교묘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야 명의만 좀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네,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게 지인 관계를 이용해서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대가를 줄 테니 글쎄, 좀 빌려달라 그렇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대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자금 능력이 딸리는 친구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매월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까 사업자 명의를 좀 빌려달라. 그러고 나서 그 사업자 명의로 뭘 만드냐면 폭탄 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할 폭탄 업체를 만드는 것인데 폭탄업체. 예, A 업체의 매출이 너무 많아서 매입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매입처를 만들 회사가 없으니까 예. 폭탄업체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매입 세금 계산서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럼 이 폭탄업체는 계속 매출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A 업체 같은 경우는 세금은 깎을 수 있고 이 B 업체에게 이 폭탄업체에게 세금이 모두 다 부과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이 친구에게 그러면은 그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그 것입니다. B 업체. 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친구는 대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게 요즘에 유행처럼 좀 번져서 세무조사 당국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폭탄 업체들 잡아가는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 대여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왜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법인하고 개인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법인 대표 뭐 그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이게 법인이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거지 개인은 또 별도 아니에요? 이 세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과점주주에게는 이차 납세 의무를 지게 이차 하거든요. 납세 네, 의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명의대여자이고 주주 100% 주주를 만약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차 납세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세가 법인에 원래 떨어지게 그렇죠. 되더라도 이차 예. 납세 의무자로서 이 명의자에게도 책임이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의 대표자면 법인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마냥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오늘 이 다룬 이슈나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이거 명의 대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빈번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우리 주변에서는 뭐 흔히 행해지고 있고
이 저 뭡니까 옛날 그 응답하라 1988의 그 덕선이 아버지가 보증 썼다가 그 새빵살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 회사 기업체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임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다는 사실을 이제 제 생각에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에 명의 대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세금 문제라든지 채권 채무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결코 뭐 쉬운 일이 아님에도 지인이나 이런 부탁으로 인해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나이스하게 사양하거나 거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안 해. 이거보다도 의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궁금하긴 한데. 네. 아니면은 과거에 명의를 빌려줘서 안 좋은 경험이 있던 거를 꾸며서 제 생각에는 부탁을 받으면 오늘 이 방송의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네. 아, 예, 그러네요. 어렵네요. 그래도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다들. 예.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하고 대여를 빌려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대여 문제를 뭐 당연히 청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는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고충민원제도? 네, 예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심지어 수백억 대, 뭐 수십억 대 세금을 마시는 분들도 예. 계세요. 이런 예.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겠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청년이 그 세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해당 고충민원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좀 그 관할 세무서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결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입증을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라서 자신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명의대여를 좀 해놓으신 상태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사람일 뿐이라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추후에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실 때 용이하게 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2,660선까지 내준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다시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동전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지금 그래요. 보니까. 예. 네. 니케이가 지금 한 2.3% 정도 빠지네요. 이따 중국 장도 열리고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한번 판을 한번 좀 점검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